그 자체가 하나의 정밀한 인간병기이자 고도로 훈련된 요원들로 소리 없이 움직이는 냉혹한 죽음의 천사. 밀리터리 입문 저격수 편 지금 시작합니다. 저격수, 영어론 스나이퍼라 하죠. 영화나 게임에서 자주 등장하는 저격수는 적진의 홀로 침투해 단 한 발로 가치가 높은 표적을 사살하는 고도로 훈련된 요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나 게임에서조차 이러니 목숨을 건 전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격수의 총알이 방향도 알 수 없는 먼 곳에서 갑자기 날아와 병사들이 쓰러지기 시작한다면 그 공포는 이로 말할 수 없는데요. 전쟁사에 기록된 공포의 존재들, 즉 저격수들의 활약과 전설적인 전투는 병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죠. 거기에 전세에 미친 영향도 아주 컸기 때문에 단 한 발의 총알로 미사일보다 더 큰 효과를 불러오고 적의 부대를 한 번에 무너뜨리거나 막강한 화력을 잠재우는 치명적인 피해를 줬습니다. 이번 영상만 보면 어디 가서 정밀한 인간병기이자 고도로 훈련된 요원인 저격수에 대해 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알차게 담아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저격의 기원은 소총이 탄생한 역사와 같아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총이 군대 무기로 사용된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등 중부 유럽은 한마디로 소총의 원조 맛집으로 각 나라 대도시에서 최고의 사수를 선발하기 위해 많은 사격대회가 벌어졌습니다. 유럽에서 저격이 꼽히고 있었지만 아직까진 그런 사소한 것보단 많은 수의 병력과 화력 그리고 기동전을 중시했는데요. 그러던 1805년 10월 21일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세계를 발칵 뒤집을 사건이 일어났죠. 프랑스 해병대 저격수인 기마르는 르두터블이라는 함선의 호미 돛대 위에서 영국 함선을 저격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쌍방의 치열한 포격전에서 영국의 거대한 함선 두 척이 다가왔고 기마르는 갑판 위에 서 있는 장군을 발견했는데요. 그는 심하게 흔들리는 돛대 위에서 불과 100m 거리의 표적인 넬슨 제독을 향해 소총을 쐈고 총알은 넬슨 제독의 왼쪽 어깨에 명중했죠. 총에 맞았다. 영국 병사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조국을 위해 싸워라. 이렇게 외친 영국의 위대한 해군 제독은 몇 시간 후 사관실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1864년 5월 9일 미국 남북전쟁에서 북군 제4군단장인 세지윅 장군은 부대를 순찰하는 중 병사들이 작은 총소리에 놀라 피하는 걸 보며 웃으면서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인가 제군들 겨우 총 한 방 소리에 놀라 피하다니. 이렇게 먼 거리에서는 코끼리도 맞추지 못한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와 그의 머리를 관통했는데요. 전투 중 저격수들에게 장교는 아주 좋은 표적으로 지휘 통솔을 마비시키고 적을 혼란시키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표적이었죠. 세지윅 장군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북군의 진군을 더디게 했고 단 한 발 덕에 남군이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전황을 바꾸는 저격수의 활약은 남북전쟁에서 그치지 않고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 20세기에도 이어집니다. 1914년 유럽에서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양측 군사 전문가들은 전쟁이 빠르게 전개되고 쉽게 대세가 결정될 거라 봤지만 이 전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결정적인 무대가 된 서부전선에서는 양쪽의 병사들이 참호를 파며 대치했고 매일같이 공격과 방어를 반복했습니다. 이 고착된 전장에서 현대적 저격수가 등장했고 참호에서 머리를 내밀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어김없이 예리한 총알이 날아왔죠. 독일군은 망원조준경이 달린 사냥총으로 무장한 최고의 저격수들을 신속하게 투입했고 영국군 장교들은 이들의 위험성을 온몸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연합군은 저격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했고 전쟁 내내 중요하지 않게 취급됐는데요. 그 결과 영국군은 전쟁 초기 2년 동안 저격으로 수많은 전사자가 발생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군이 뒤늦게 저격수를 길러내자 독일군도 경계를 강화했고 저격수의 장비와 전술도 꾸준히 발전했습니다. 특히 중점을 둔 건 양질의 탄약을 확보하는 걸로 기관총의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철갑탄 때문에 기관총 사수조차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저격조, 즉 쌍안경과 망원조준경을 갖춘 저격수와 관측수 2인 1조는 일심동체로서 저격전에서 매우 효율적이었는데요. 저격수 혼자서 표적을 찾는 것보다 관측수와 함께 표적을 찾는 게 훨씬 빠르고 치명적이었죠. 이와 함께 위장술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져 위장용품이 양산됐고 무인지대를 포복으로 다닌 저격수는 자연스럽게 정찰 임무까지 수행했습니다. 영국군은 하이랜더로 구성된 로바트 정찰대를 처음에 저격수로 투입했지만 뛰어난 관측 능력 덕분에 정찰 임무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1918년 여름에 유럽에 온 미군도 사냥 전통을 이어받아 제식소총에 망원조준경을 달았었고 1차 대전으로 현대적인 저격수들이 완성됐죠.
1939년 9월 유럽에서는 독일군이 폴란드로 진격하면서 역사상 가장 큰 희생을 초래한 피나는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2차 대전은 전체적으로 기술이 발달했지만 저격수의 장비와 전술 등은 1차 대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죠. 겨울전쟁에서 핀란드군이 보여준 설원의 저격전은 소련군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안겨줬고 핀란드군은 전문적인 사냥꾼을 동원해 사슴 대신 소련군을 잡게 했습니다. 핀란드군 저격수들의 사격 솜씨는 가히 놀라울 정도로 700에서 800m 거리에서도 표적을 정확히 쏘며 빗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요. 어느 핀란드군 저격수는 기관총 앞을 가리는 방패 사이 1cm 크기의 틈으로 기관총 사수를 사살했죠. 핀란드군은 기관총뿐만 아니라 지휘소, 야전식당, 보급차량 등을 저격해 소련군이 숨돌릴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핀란드군의 전설적인 저격수 시모 해위해는 투박한 농부이자 사냥꾼이었지만 세계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적사살 추정 542명으로 소련군은 하얀 악령을 사살하기 위해 정예 저격수들을 아낌없이 투입했지만 모조리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는데요. 해위해는 놀랍게도 망원조준경을 쓴 적이 없었고 오직 멘능과 본능적인 감각에 의존한 타고난 사냥꾼이었죠. 그러던 1942년 9월 소련군 저격수들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유례없는 명성을 날렸습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저격수는 우랄산맥 사냥꾼 출신 바실리 자이체프 중사였는데요. 토끼라는 귀여운 별명과 달리 하루 평균 30에서 40여 명의 독일군을 사살한 자이체프는 독일군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안겨주었죠. 생포한 소련의 신문기자를 통해 자이체프의 명성에 대해 알게 된 독일군은 소련군 저격수들의 길을 꺾어놓기 위해 자이체프를 반드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이에 독일의 유명한 저격수 쾌니히 소령이 스탈린그라드로 특파됐고 그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하인츠 토르발트 대령으로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자이체프는 소련군과 함께 쾌니히가 숨은 정확한 장소를 찾을 수 있었고 쾌니히가 머리를 반쯤 들어 올린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리를 정확히 맞췄는데요. 소련군은 최고급 SS 저격수를 사살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했고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의 거대한 포위망에 갇혀서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 한편 연합국의 대규모 상륙작전으로 벌어진 노르망디에서의 전투는 독일군 저격수에게 특히 유리했습니다. 이곳에서 방어전을 펼친 독일군 저격수들은 다가오는 표적을 쏘면 그만이었고 연합군 병사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는데요. 이에 연합군 저격수들은 한 팀으로 움직이며 독일군 저격수 사냥에 나섰지만 그 위협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죠.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 저격수도 정교한 위장술과 결사적인 공격, 인내심, 희생정신으로 연합군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일본군 저격수는 정글의 큰 나무에 숨어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잘 조준된 사격을 가했고 그 거리는 평균 300m 이하였습니다. 일본군 저격수들은 태평양의 산호섬과 뉴기니의 울창한 정글에서 매우 위협적이었지만 기울어진 전세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결국 일본은 연합국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기 무섭게 살인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퍼져나갔고 저격기술은 그대로 잊힐 위기에 놓였죠. 2차 대전이 끝난 지 불과 5년 만인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기습 남침했을 때 유엔은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다국적군을 모으는 등 재빠르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1951년 10월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전쟁 상황은 돌변했고 유엔군은 383 부근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가혹한 기상 조건은 병사들이 싸우는데 큰 부담을 줬지만 가혹한 기상 조건에 익숙한 북한군은 전쟁 전부터 저격수를 양성했는데요. 북한군은 저격조와 사냥꾼조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공격을 준비하는 적을 끊임없이 타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과 중공군 저격수들은 피난민으로 위장하고 유엔군을 기습해 작전에 큰 영향을 줬는데요. 하지만 이는 전통적인 저격보다는 게릴라전의 성격이 더 크고 항상 그래왔듯 전과를 뻥튀기처럼 부풀렸죠. 미 해병대도 북한군과 중공군을 상대로 저격전을 벌였고 훈련받은 저격수와 관측수로 이루어진 저격조는 저격소총과 쌍안경을 갖추었으며 4명의 소총수가 이들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저격조와 어무조는 적을 정찰할 수 있는 전방에 돌출된 지점과 산 능선에 투입됐고 엄호조는 보통 저물역과 새벽녘의 은폐로를 따라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6.25 전쟁에서 미 해병대는 저격기술을 발전시켰지만 미군은 더 큰 문제에 집중하느라 저격기술 같은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이후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은 세계대전과 달리 자동화기가 발달하면서 한 명의 적을 사살하는데 무려 5만 발 이상의 총알을 낭비했죠. 믿을 수 없는 무모한 비율 때문에 불필요한 탄소모 없이 표적을 맞힐 수 있는 저격수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미 해병대는 1965년 10월 초부터 저격수들을 베트남의 정글에 투입했고 미 제3 해병
소총사단에 저격훈련소가 세워졌습니다. 그 지휘관은 해병대 소총사격팀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베테랑 러셀 대위가 맡았는데요. 러셀은 미 해병대 최고의 저격수를 훈련시키라는 명령에 그의 오랜 친구이자 각종 사격대회를 휩쓴 주인공인 카를로스 헤스콕 상사를 영입했죠. 헤스콕은 저격수들의 전설로 그는 혼자서 라오스를 돌아 북베트남에 침투해 약 700에서 800m 떨어진 곳에서 월맹군 사단장을 사살하고 무사히 빠져나온 영화 같은 전과를 세웠습니다. 헤스콕은 하얀 깃털이란 별명처럼 깃털처럼 사뿐히 다가가 죽음을 선사했고 자신을 추격해온 월맹군 저격수와 대결에선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총을 쏴서 망원조준경을 뚫고 눈을 명중하기까지 했습니다. 헤스콕은 베트콩과 월맹군에 대한 93명의 확인 사살을 포함한 300여 명의 전과를 세우면서 베트남에서 고전하는 미군의 아이돌이 됐는데요. 그는 미 해병대의 저격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저격 분야에서 명성을 날렸죠. 베트남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저격수에 관한 관심은 끊어지지 않았고 이는 현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구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테러 현장에는 저격수가 존재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저격수는 그 혼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는데요. 이라크 전쟁이 진행 중인 2004년 11월 10일 미 제1해병사단 8연대 1대대 비중대는 팔루자의 한 모스크에서 저항하는 이라크 저격수 때문에 온종일 공격이 막히고 큰 피해를 봤습니다. 미 해병대는 이라크인의 반발을 의식해 저격수가 숨어있는 모스크탑을 공격하지 못했지만 참다 못해 엄청난 화력으로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미 해병대의 공격은 실패였고 몇 명의 해병대원이 저격당해 쓰러졌는데요. 최종의 저격수들도 적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죠. 많아야 서너 명에 불과한 저항 세력 저격수 때문에 최종의 미 해병대 한 개 중대 150명이 온종일 제자리 걸음만 한 거였습니다. 이라크 저격수가 주로 쓰는 총은 타부크 저격수 총으로 성능이 뛰어나진 않지만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쓸 수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통상 주바로 불리는 정체불명의 이라크 저격수들이 미군 143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미 해병대는 주바를 잡기 위해 라마디 지역에 저격수들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4명 모두 머리에 총상을 입은 시신으로 발견됐죠. 거기에 다국적군 28명이 저격당하는 비디오가 CNN 방송에 공개되자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일어났고 그 심리적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에 미군은 섀도 저격부대의 제임스 질리란드 하사가 병원 건물에 숨어있던 적 저격수를 1250m 떨어진 거리에서 사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심리적 충격을 덜어내고자 했습니다. 전쟁터는 언제나 비참한 것들 뿐으로 미래의 전장에서도 신사도는 통하지 않으며 적을 바로 사살할 수 있는 공격적인 기질과 용기만이 생명을 보전할 수 있는데요. 전쟁은 그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이더라도 우선 자신이 살아남아야 하는 단순한 게임이죠. 그 중심에 있는 저격수들의 생존 철학은 적을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으로 망원조준경과 표적 사이에 있는 건 오직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뿐입니다. 단 한 발로 역사를 바꾸는 존재. 지금까지 밀리터리 입문 저격수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